지난해 체불 임금이 2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중 70%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지야. 노동계는 고질적인 임금 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의사 불벌제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반의사 불벌제는 뭐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이를 개선하려고 하면 우째해야 할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김소연 대표 변호사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의사 불벌죄 뭐 다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뭡니까? 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게 되면은 가해자를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러면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모든 범죄에 이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치? 네, 그렇습니다. 이 반의사 불벌죄는 특정 범죄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폭행죄, 협박죄, 그리고 명예훼손죄가 해당이 되고요. 주로 피해자와 좀 사적 화해가 가능한 그런 범죄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저 사람 합의도 됐고 뭐 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벌을 묻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 근데 친고죄도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 모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이긴 한데요. 네. 이 소추 요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친고죄는 말 그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이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고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 사람 좀 처벌해 달라라고 이렇게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해야 되는데, 반의사 불벌죄는 고소 없이도 수사와 기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은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친고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범인을 알게 되면부터 또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 반의사 불벌죄는 그런 기간 제한은 없는데, 친고죄도 그렇고 반의사 불벌죄도 그렇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가 있고요. 한 번 이런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은 다시 번복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친고죄라는 건 이제 처벌 불원이라는 게 고소를 취하한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면 일단 고소를 해서 처벌해 달라 했다가 고소를 취할 테니 처벌하지 마세요,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처벌을 하려면은 고소가 있어야만 되는 게 친고죄. 맞습니다. 네. 앞서 이제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반의사 불벌죄를 명시한 이유가 뭘까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을 하고 또 분쟁을 좀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라는 취지이고요. 사실 경미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또 굳이 또 국가가 나서서 형벌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당사자 간에 좀 화해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네. 사실 효율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안 그래도 사건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건까지 뭐 이렇게 처벌을 한다면은 수사와 재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형사사법 시스템의 좀 자원의 좀 효율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피해 회복의 측면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또 피해자한테 사죄를 하고 또 손해를 배상하게 되면은 사실 또 피해 회복이 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요소에 뭔가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이게 막 기준이 딱 뭐 이건 경미해, 이건 경미하지 않아. 피해자가 생각하기에는 남들이 생각할 때 경미해 보여도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맞습니다. 너무 많다 해서 그게 이제 한쪽으로 좀 치우쳐지기에는 뭔가 사건을 바라보는 그 자체도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반의사 불벌죄가 좀 악용되는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드렸듯이 가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처벌을 안 받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압력을 가하고 협박해가지고 그렇겠죠. 너 빨리 처벌 불원 의사 표시해라라고 강요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특히 가정폭력 또 데이트 폭력 같은 좀 친밀한 관계에서
이런 사건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처벌 불원서 쓰면은 나중에 주겠다라고 해놓고는 또 피해자를 기만하는 사례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임금 체불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사업주가 일부 체불 임금만 지급을 하고 처벌 불원서를 요구한 뒤에 나머지 임금은 또 지급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또 위증교사 관련 사례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데 상해죄였는데 갑자기 이 상해는 그게 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또 위증을 교사하는 경우도 있어서 악용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나도 경미한 게 없는데 왜 경미하다고?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또 실제로 교제 폭력이나 가정 폭력 같은 경우는 가까운 사람에게서도 발생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반의사 불벌죄 적용 제한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있고 있는데요. 네, 지금 사실 가정 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같은 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는 좀 반의사 불벌죄 적용에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의견들이 많습니다. 피해자가 좀 가해자와 좀 정서적이나 경제적으로 좀 의존적인 관계에서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가 또다시 폭력에 노출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 때문에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표시를 하더라도 검사가 가정보호 사건으로 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일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반의사 불벌죄로 명시한 스토킹 처벌법 조항 지난 2023년 7월에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한 이유가 있겠죠? 예, 이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삭제된 주된 배경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좀 고려한 결정인데요. 이 스토킹 범죄는 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특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나 두려움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하기 어렵다 보니 또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강요한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피해자 보호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 스토킹 범죄가 살인, 상해 등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뉴스에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보호를 요청한 그 사람에게 경찰이 가서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고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결국은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지고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반 스토킹 범죄 뭐 반의사 불벌죄 규정이 삭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양형과 기소 단계에서부터 이 피해자의 의사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직 많다. 그래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실제로는 좀 어떻습니까? 네, 이게 실무적으로도 반의사 불벌죄 규정이 삭제가 돼도 피해자가 또 의사가 또 수사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고요. 법원도 양형을 판단할 때 피해자 합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감경 요소로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좀 법적인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반드시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하고요.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검사는 기소를 할 수가 있고요. 법원은 또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해자는 법정까지 가야 되는 거고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삭제됨으로써 좀 피해자에게 좀 그 가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상이 좀 줄어들 수 있고요. 수사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반의사 불벌죄니까 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를 그동안 벌 주기 전까지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계속 전화 오고 뭐 협박하고 이러면은 글쎄요. 피해자 보호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게 사실 수사 재판이 굉장히 길게 오래 지속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요. 좀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진술할 때 진술 조력인 제도를 통해서 피해자를 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도 중요합니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임시 조치나 잠정 조치를
조치를 통해서 가해자의 접근 자체를 좀 차단을 해가지고 피해자 보호시설을 제공하는 조치가 좀 필요하고요. 예, 예. 그 외에도 피해자 지원 서비스로 뭐 심리 상담을 한다거나 의료 지원, 법률 지원, 뭐 주거 지원, 취업 지원 등 좀 다양한 형태로 좀 종합적으로 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 피해자의 그 의사가 정말 진정한 의사로 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건지 좀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예, 예. 법원에서도 정말 원하지 않는 거 맞냐 고 재차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네. 것 중에 하나가 임금 체불입니다. 임금 체불 문제에도 이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현행법상 이 임금체불은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해도 피해 근로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다라고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은 처벌을 안 받는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이 되었어요. 네. 이로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체불 임금 일부만 딱 지급을 하고 처벌 불어서 받은 다음에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는 그런 피해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만약에 뭐 체불임금 당장 너무 지금 생계가 힘들어요. 그런 뭐 노동자가 근로자가 임금 이만큼이라도 줄게 처벌 불원서 그리고 나중에 줄게 그러면 사인하라 그러면 야, 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 개정이 뭐 이루어졌나요? 어떻습니까? 예,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2024년 10월 22일 임금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10월 23일부터 좀 본격이 시행되는데요. 올해 10월 23일부터예요. 네. 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좀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업주가 재차 또 임금을 체불하게 되면은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이 되지 않고요. 그 외에 또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을 제재하거나 또 지원도 제한을 하고 있고요. 출국 금지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상습적인 임금 체불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금액이 최대 3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또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가정도 소송 만만치가 않은데. 비용하고 또 변호사 또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모로 그래서 법률적 지원 제도도 좀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와, 이거는 할 수 있다라는 것지만 그 하려면 뭐뭐뭐뭐가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이게 좀 많이 걸리긴 하네요, 그죠? 네, 여러모로 아직 악용하는 사례도 뭐 있다하고 뭐 사각지대도 있는데 이런 부작용과 관련해서 어떤 식의 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뭐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뭐 스토킹 같은 좀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좀 반의사 불벌죄 적용을 제한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이나 뭐 양형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정말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맞는지 좀 국가가 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가해자가 또 처벌 불원 뭐 강요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본인이 이제 민원을 넣었는데 그 민원을 해결해 주는 분이 누구냐. 그것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할 것 맞아요. 같아서. 그래서 경찰이 담당 경찰관이 누구냐, 담당 또 판사님이 누구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한 사람의 인생이 되게 바뀌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요. 자,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제도적 개선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 사회 변화에 맞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삭제된 것도 굉장히 큰 발전이라고 생각 들어요. 앞으로 좀 피해자 보호와 또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 법제도가 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이제 방송을 들으면서도 이런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특히나 스토킹 범죄, 지금 처벌을 원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자꾸 이렇게 종용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폭력 사건 피해자들을 보면은 폭력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습관이 되어버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맞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외부 기관에 꼭 도움 요청하시고 본인의 당당한 권리를 찾으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소연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자갈치 아재 화요일에 있다는 소식 짧게 좀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예, 3월 11일 화요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자갈치 아재 전철 리포터 정경진 아나운서가 특별한 시간을 꾸며드립니다. 예. 자갈치 아줌의 18,000